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떠밀려 간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엽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의 배란 일마다 그 짐승은 그 짓거리를 합니다. 재력과 권력을 모두 가진 재벌과 아버지는 대가 끊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내부의 이유를 알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선택은 복수일까요? 순종일까요? 본문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의 소리는 되레 얇아지지 않고 또렷해졌어요. 낮에는 넓기만 하던 복도가 사람이 다 사라진 뒤에는 숨을 죽인 채 귀를 세우는 짐승의 등줄기처럼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끝에서 번져오는 소리는 문과 벽과 천장을 한 번씩 짚고 돌아와 안서우의 귓속에 고스란히 박혔지요. 거친 숨이 한 번 길게 끌렸다가 짧게 꺾였고 그 뒤를 따라 천이 서로 스치는 마른 마찰음이 잔물결처럼 이어졌어요. 그 사이사이에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비명을 참고 남은 끝이 아니라 참으려다 잊혀 가라앉히지 못한 신음 같은 것이었어요. 아주 작았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잘 들렸지요. 조용한 집에서는 작은 소리일수록 더 멀리 가는 법이 있으니까요. 안서우는 맨발로 복도를 건너와 닫힌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대리석 바닥은 밤사이의 냉기를 오래 품고 있어서 발바닥이 닿은 자리마다 사람의 체온을 천천히 훔쳐갔습니다. 그는 한 발을 조금 비틀어 디딘 채 오래 서 있었어요. 문 아래로는 누런 불빛이 가늘게 흘러나와 복도 바닥에 얇은 띠를 만들고 있었고 그 빛은 바닥의 줄눈을 따라 더 멀리 번지지 못한 채 문 앞에서만 희미하게 떨고 있었지요. 안서우는 그 불빛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꼭 누구 하나 그 방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앉아있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문턱 밑으로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문 손잡이에 올려둔 그의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고 손목 가까운 뼈마디가 유난히 희게 도드라졌어요. 턱 아래는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를 악문다는 말로는 다 옮기지 못할 만큼 얼굴 아래쪽이 돌처럼 잠겨버리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무 일도 못 들은 사람처럼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몸은 그 둘 가운데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한 채 문 앞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돌아서야 했고 손이 먼저 내려와야 했는데 그 사소한 순서 하나조차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요. 방 안의 소리는 끊기지 않았어요. 아내의 신음은 가늘게 늘어지다가 어느 순간 목 안에서 걸리는 것처럼 떨렸고 다시 숨소리 속에 묻혔다가 또 새어나왔습니다. 안서우는 그 리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같은 집에서 같은 밤을 견디는 동안 귀가 먼저 외워버린 것이었지요. 아내의 배란일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늘 저 방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문은 어김없이 닫혔습니다. 식탁 위에 수저 놓이는 소리, 계단을 밟는 발자국, 복도, 전등이 켜졌다 꺼지는 순서까지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달라지는 것은 오직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간뿐이었고 그 시간은 늘 이렇게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분 단위가 아니라 덩어리째 몸에 들러붙는 시기였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 상상도 하지 않으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이라는 것은 이상해서 막으려는 순간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지요. 닫힌 눈꺼풀 안쪽으로 방 안의 장면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침대 끝에 걸린 옷자락, 구겨진 이불의 모서리, 아내가 이를 깨문 채 고개를 젖히는 모습, 아버지의 손 등 위로 도드라진 푸른 핏줄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떠올랐어요. 안서우는 숨을 삼키다 말고 목젖을 눌렀습니다.
상상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이었어요. 피가 끓는 것이 아니라 속이 식어가는 쪽에 가까웠지요. 누군가 얼음 조각을 잘게 부숴 그의 가슴 한복판에 밀어넣는 것처럼 수치가 늦게 와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떤다는 것을 남이 봤다면 모를 정도였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문손잡이의 둥근 금속이 손바닥 아래서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으니까요. 그는 손을 떼고 싶었어요. 자기 몸의 떨림이 문을 타고 강 안으로 전해질 것만 같아서요. 그런데도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버릴 것 같았고, 문을 여는 순간에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선 사람은 늘 그렇듯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견디는 것도 아니고 맞서는 것도 아닌 채 다만 자기 비참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쪽으로 서 있게 되지요. 복도는 조용했고 집은 너무 크고 문은 너무 얇았어요. 안서우는 그 문 하나가 자신과 아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 사이에 세워진 판자벽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문 안에서는 누군가 손을 뻗고 숨을 섞고 있는데 문 밖에 그는 이름만 남편인 사람처럼 맨발로 바닥에 붙어 서 있었지요. 발끝은 이미 차게 식어 감각이 무뎌졌는데 이상하게 귀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귀가 또 한 번 방 안의 신음을 받아냈고 그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굳어섰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완전히 멎고 방 안에 기척이 잦아들고 이 밤이 마침내 끝났다고 누가 대신 말해줄 때까지 다음 날 아침이라고 해서 식탁의 풍경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은식기는 늘 그렇듯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었고 구운 생선에는 칼집이 반듯하게 들어가 있었고 수프에서는 옅은 김이 천천히 올라왔지요. 밤사이에 누가 얼마나 망가졌든 이 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먼저 틀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부서지는 일보다 식사 시간이 더 정확한 집이었어요. 서우는 그게 이 집의 질서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슬픔도 수치도 분노도 정해진 시간표 앞에서는 잠깐 비켜서야 하는 집. 적어도 겉으로는 늘 그랬습니다. 안재변은 식탁 한쪽에 앉아 신문을 반쯤 접어들고 있었어요. 종이 넘기는 손끝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물잔 옆에 놓인 숟가락 하나까지 흐트러진 것이 없었지요. 사정에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잔 손잡이만 가만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끝내 들지 않았어요. 속눈썹 아래로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잠을 설친 얼굴인지 울다 멈춘 얼굴인지 아니면 울지도 못한 얼굴인지 서우는 굳이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다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실제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침묵하는 것이 더 비참해서였는지 그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서우가 자리에 앉자 의자 다리가 바닥을 짧게 긁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세 사람 중 누구도 제대로 숨 쉬지 않는 자리에서는 작은 마찰음 하나도 괜히 크게 들리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로는 다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토스트 한 조각을 손끝으로 떼어놓고도 입에 넣지 않았어요. 빵 부스러기 몇 점이 접시 위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닦지도 않았지요. 안재변은 신문 한 면을 천천히 넘기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평소 같던지 서우는 순간 어젯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잠깐 헷갈릴 정도였어요. 사람은 너무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오히려 아침의 평온한 모양새 앞에서 자기 기억부터 의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뭔지 아실 거예요. 분명히 무너졌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을 하고 굴러갈 때 그때 사람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안재변이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때였어요. 후계는 준비해야 한다.
말은 짧았고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마디는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져 천천히 번졌어요. 마치 흰 식탁보 아래로 검은 물이 스며들듯. 처음에는 모양이 잘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넓어지는 종류의 말이었지요. 서우는 수프를 떠올리려던 손을 멈췄다가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회사 이야기인지 집안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미 자기 몸으로는 해낼 수 없게 된 일을 다른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인지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모른 척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가 있다면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혜의 손끝이 커피잔 손잡이에서 한번 미끄러졌고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서우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안재변이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이미 그 떨림까지 계산 안에 넣어둔 사람처럼 눈 한 번 들지 않았지요. 식탁 위 은빛 식기들에는 세 사람의 얼굴이 길고 얇게 찌그러져 비쳤습니다. 서우는 제 얼굴이 숟가락 궤면에 비친 걸 잠깐 보았어요. 낯선 사람 같더군요. 밤새 한순간도 잠들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고 뭔가를 알고도 입을 다문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정혜는 끝내 그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들면 들키는 것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혹은 서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스스로도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걸까요? 그녀는 눈을 낮춘 채 커피가 식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재변은 그제야 신문을 접어 내려놓고 아들을 보았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시선이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이미 용도를 정해놓은 물건을 확인하는 눈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있는 시간을 쓸 줄 알아야지.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서우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미 자기 자리가 그 문장 안에서 지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은 권유가 아니었고 상의도 아니었어요. 설명이 없는 말은 대개 그렇지요. 이미 결정이 끝났고 상대는 듣기만 하면 되는 자리일 때 사람은 더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평온하게 못을 박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무언가 틈이 생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항의할 자리조차 사라지거든요. 서우는 수프 위로 오르던 김이 조금씩 엷어지는 걸 가만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것이 식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식탁도 말도 사람도 다 제 모양을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몸만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젯밤 문 밖에서 들었던 소리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한 아침 식탁 위로 그대로 넘어와 있었어요. 밤에는 문 하나가 막고 있었지만 아침에는 은식기와 수프와 신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단정해졌을 뿐, 더 잔인해졌을 뿐.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결혼 직후부터 안재변은 서울을 거의 숨 돌릴 틈 없이 몰아붙였어요. 아침 첫 일정이 끝나면 점심자리가 있었고, 점심이 끝나면 지방공장 방문이 이어졌고, 저녁에는 투자자 식사가 붙었어요. 차에서 내려 다시 차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람은 움직이는지 끌려가는지 헷갈릴 정도였지요. 서우는 이동할 때마다 목 뒤를 엄지로 눌렀고 셔츠 안쪽 등에는 늘 미세한 땀이 배었어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하려다가도 그만두곤 했어요. 후계자는 버티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을 너무 오래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와이퍼가 지나갈 때마다 젖은 비늘처럼 드러났다가 사라졌고 조수석에 앉은 서우 무릎 위로는 일정표와 계약서가 겹쳐 있었어요. 비서는 다음 일정 장소를 읽었고 안재변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 집요한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사람을 쉬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 손으로 밀어붙인 걸 성장이라고 그러기 마련이었거든요. 공장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우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재변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녁 자리는 비울 수 없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비서는 곧장 다음 목적지를 운전기사에게 전달했고 차는 다시 비를 가르며 미끄러졌어요. 서우는 자기 입으로 겨우 꺼낸 말이 창문에 부딪힌 빗물처럼 흔적도 없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사고 순간은 한 장면으로 남지 않았어요. 차체가 옆으로 크게 쏠리던 느낌과 무릎 아래에서 울린 둔한 충격음과 떼진 유리 냄새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지요. 어딘가 세게 부딪혔다는 사실보다 자기 몸이 갑자기 자기 것이 아니게 된 듯한 당혹감이 먼저 왔어요. 서우는 팔을 들려 했지만 몸이 바로 따라오지 않았고 입 안에는 쇠맛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먼저 차 안가죽 시트에 밴 젖은 냄새가 코를 막았어요. 병실 천장을 다시 봤을 때 형광등은 너무 깨끗해서 잔인해 보였어요. 배 아래쪽이 먼저 낯설었어요. 어디가 아프다기보다 무엇이 사라졌다는 감각이 몸 중심에 먼저 내려앉았지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는데 그 뒤에서 먼저 안재변 그림자가 길게 보였어요. 의사는 말을 고르며 기능 저하 가능성과 회복 경과를 설명했어요. 그 조심스러운 말들 가운데서도 서우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평생 남편 노릇도 가문의 후계 역할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뜻을요. 그런데 안재변은 환자보다 먼저 의사를 봤어요. 표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사람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재무제표, 어디 한 칸이 비었다는 보고를 듣는 얼굴이었어요. 의사가 잠시 밖으로 나가자 안재변이 낮게 물었어요. 기록은 어디까지 남습니까? 문장 끝이 지나치게 정갈했어요. 서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통증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그것도 이 집 밖으로 나갈지 모를 기록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아버렸어요. 병원 냄새보다 그 말이 더 차갑게 남았어요. 밤이 되자 병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복도 바닥을 미는 청소차 바퀴 소리가 멀리서 가끔 지나가고 기계음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짧게 울렸지요. 서우는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을 오래 내려다보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손인데 몸 중심 어디엔가 깊이 금이 간 뒤로 저 손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안재변이 벗어놓은 검은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병실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지나치게 마른 가죽과 매끈한 광택이 오히려 사람 숨을 죄는 것 같았지요. 잠시 뒤 복도에서 안재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말끝이 안으로 스몄어요. 우리 병원 기록도 믿지 않는다. 외부 검사도 막아라. 소문이 먼저 돈다. 의사인지 비서인지 분간되지 않는 낮은 응답이 이어졌고 곧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우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사고로 망가진 몸보다 먼저 망가지는 것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들이기 전에 가문을 잇는 장치였고 그 장치에 문제가 생기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치료가 아니라 통제라는 걸 병실의 냉기와 함께 알아버린 밤이었어요. 퇴원 뒤 집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원래도 큰 소리를 허락하지 않는 집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사람들 말소리까지 표면만 남고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들렸지요. 서우는 정해진 시간에 내려와 밥을 먹고 회사에 갔다 돌아왔어요. 사고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어요. 정혜 역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아니, 모르는 사람의 얼굴과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서우는 그때는 아직 분간하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안재변이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 안에는 늘 쓰던 향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고 책장 유리는 저녁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안재변은 앉으라는 말도 없이
창가 쪽에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결혼은 그대로 간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들은 얘기도, 기록을 지우려는 태도도, 자신을 향한 불신도. 서우가 한참 만에 물었어요. 그대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안재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가문의 문제다. 넌 후계자다. 역할을 잊지 마. 그 순간 서우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로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몸이 망가진 아들을 앞에 두고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 상실을 곧장 역할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사람은 더 드물었어요. 그날 밤 서우는 방문을 닫고도 오래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어 침대 위에 놓았는데 실크가 미끄러지는 소리마저 불편하게 들렸지요.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는데 거울 속 얼굴은 다친 사람보다 너무 멀쩡해 보여 더 모욕적이었어요. 몸은 멍 자국이 옅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갈수록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약봉투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복용법은 친절했지만 그 양며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몸 안에 너무 컸어요. 복도에서 정혜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전에는 그 발소리가 집 안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는데 그날은 자기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낯선 기척처럼 들렸어요. 서우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물어야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라도 꺼내는 순간 자기가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묻지 못하는 남편,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 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아들. 그의 자리는 그렇게 집 안에서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안재변은 차정혜를 따로 불렀어요. 오후 해가 길어져 서재 바닥에 창살 그림자가 뉘어있던 시간이었지요. 정혜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아주 조용히 닫혔어요. 서우는 계단 중간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오래 귀에 남던지 나무 문이 아니라 물속으로 무거운 돌 하나가 가라앉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난간을 쥔 손마디만 서서히 휘어졌지요. 정혜는 한참 뒤에 나왔어요. 해가 더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진 뒤였어요. 평소보다 립스틱이 거의 지워져 있었고 가방끈을 쥔 손이 지나치게 단단했어요. 서우가 낮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정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말했어요. 별말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고르고 얌전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정말 별일 없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다듬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서울을 오래 보지 못하고 눈을 내렸어요. 그 눈길에는 놀람도, 수치도, 계산도 뒤엉켜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 안에 밀어넣은 말을 급히 눌러 담느라 뚜껑이 흔들리는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식탁에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음식이 올라왔어요. 전복죽이었어요. 누가 아픈 것도 아닌데 유난히 삼키기 쉬운 것들이 놓인 날이었지요. 정혜는 수저로 죽 표면만 천천히 저었고 안재변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나 집 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말은 없는데 누군가 이미 자기 몫에 침묵을 강제로 먹고 있는 것 같은 저녁이었어요. 서우는 물만 2번 따라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 아래로 내려가도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거실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위층 불이 하나씩 줄었고 사용인이 마지막 복도 등을 낮추고 물러난 뒤 서우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았어요. 위층 어딘가에서 문 하나 닫히는 소리가 났고 뒤이어 슬리퍼 밑창이 카페 뒤를 미끄러지는 기척이 아주 약하게 들렸어요. 그 기척이 어디로 향하는지 서우는 알 것 같았지만 몸은 소파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죽 소파 표면이 손바닥 열에 미지근해졌고 그 미지근함이 참을 수 없이 수치스러웠어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아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밤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찾아왔어요. 다만 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랐지요. 어떤 날은 정혜가 서재 쪽 복도에 오래 서 있다가 올라갔고, 어떤 날은 안재변의 방문이 먼저 열렸다 닫혔어요. 서우는 거실에 남아 물을 따랐다가도 마시지 못했고, 정원 쪽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사람은 제 집 안에서조차 갈 자리를 잃으면 그렇게 되더군요. 식탁에서는 남편이었고, 회사에서는 후계자였지만, 밤만 되면 그 모든 이름이 벗겨지고,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 하나만 남았어요. 어느 날은 서재 앞 카페 뒤에 커프스링크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작고 반짝이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허리를 굽혀 손에 쥐자 금속이 아직 미지근했어요. 방금 전까지 사람 몸 가까이에 있었던 물건 같았지요. 서우는 한참 동안 그것을 손안에 쥐고 있다가 문 옆 콘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어요. 그 작은 행동을 하는 동안 등줄기에 식은 기운이 길게 흘렀어요. 직접 본 것은 없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밤들이 있었어요. 그런 밤이 계속되면 사람은 슬퍼하기보다 달아가더군요. 정혜는 낮에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식사 시간에라도 필요한 말은 먼저 꺼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물으면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거의 입을 닫고 있었지요. 웃을 때도 입술끝만 아주 조금 움직였고, 컵을 들어도 립스틱 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으려는 사람처럼요. 서우는 가끔 그녀가 자기보다 먼저 벽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누가 더 비겁한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집 안에 눌어붙고 있었어요. 밤늦게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정혜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흰 냉장고 불빛이 얼굴 한쪽만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물병을 들고도 따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우가 이름을 부르자 정혜는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병 속 물이 크게 흔들렸지요. 한참 뒤 그녀가 말했어요. 전 여기서 밀려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 도움을 청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서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혜가 다시 낮게 이었어요. 당신이 절 지켜줄 수 있었어요? 그 문장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아팠어요. 맞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사람을 더 작게 만들더군요. 냉장고 문을 닫자 흰 불빛이 꺼졌고, 두 사람 얼굴도 함께 어둠에 잠겼어요. 임신 소식은 늦은 오전에 들려왔어요. 정혜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지요.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녀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유난히 희었어요. 안재변은 봉투를 받기 전에 먼저 그녀 표정을 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 서우는 알아챘어요.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소식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거려.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였고, 정혜는 손끝으로 그 모서리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는데 서우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말라갔어요.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검은 배경 안에 희미한 형체가 있었고, 누가 먼저 봐도 축하를 받아야 하는 물건처럼 보였어요. 안재변은 사진을 들어 올리고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사람 얼굴에서 처음 보는 안도였어요. 사용인들은 축하 말씀을 건넸고, 집 안은 금세 분주해졌어요. 누군가는 꽃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저녁상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혜는 웃지 못했고, 서우는 사진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자기 온기가 닿지 않는 물건이 세상에 있다는 걸 그는 그때 또 배웠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밝았어요. 밝다는 말이 꼭 따뜻하다는 뜻은 아니더군요. 은초대가 켜지고 꽃병의 꽃은 평소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었고, 안재변은 와인잔을 2번이나 들었어요. 정혜는 축하를 받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만 등을 의자에 깊이 기대지 못했어요. 어깨뼈 사이에 얇은 칼 하나가 끼어 있는 사람 같았지요. 서우는 자기 잔에 따른 와인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붉은 액체가 잔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느린 자국이 눈에 오래 남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서우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 놓으려다 말고 서랍을 열어 가장 안쪽 칸에 밀어 넣었어요. 종이가 나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얇았어요. 그는 서랍을 닫고도 손을 떼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얻는 일은 늘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손등 힘줄이 올라왔고 오래 숙이고 있던 목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때 문 밖 복도에서 정의 걸음이 잠깐 멈추는 기척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우는 그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기가 더 이상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박히는 걸 느꼈어요. 서우가 집을 떠난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비라도 내려줬으면 어울릴 날인데 햇빛이 지나치게 단정하게 들어와 더 낯설었지요. 그는 여행 가방 하나만 꺼냈어요. 오래 머물 사람처럼 많지도 않았고 금방 돌아올 사람처럼 가볍지도 않았어요. 셔츠 몇 장, 서류철, 여권, 약봉투. 가방 안에서 가장 가벼운 종이가 가장 무거웠어요. 약봉투를 넣었다 다시 빼고 서류철 사이에 끼워 넣는 동안에도 집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정혜가 그 가방을 보았어요. 바로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난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섰지요. 한참 뒤에야 물었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붙잡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아는 사람이 조심해서 묻는 말 같았어요. 서우가 낮게 대답했어요.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시선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 짧은 사이에 미안함과 원망이 함께 지나갔어요. 당신이 절 지켜줬더라면 하는 말과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면 안 됐는데 하는 말이 한 얼굴 안에서 서로 밀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둘 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우는 거의 자지 못했어요. 창밖은 오래 어두웠고 날개 끝 불빛만 일정하게 깜빡였지요. 엔진 소음이 몸 아래에서 계속 울리는데도 머릿속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 속으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문 아래 새어나오던 불빛, 검은 장갑, 커프스링크, 초음파 사진, 냉장고 앞에 서 있던 정의 얼굴. 서우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모든 장면이 한 집에서 일어났는데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처럼 멀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도착해 처음 묵은 호텔방은 지나치게 평범해서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그를 후계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표정을 읽으려 들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셔츠를 꺼내 옷장에 걸고 여권을 서랍에 넣고 약봉투를 세면대 옆에 두었어요. 그 짧은 정리만으로도 마치 자기 삶 조각을 다시 제 손으로 맞추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그는 창밖 빌딩 유리를 오래 보았어요. 사람이 다 무너진 다음에도 살아있다는 건 남은 것들로 다시 구조를 짜는 일이라는 걸 처음 배운 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서우 하루는 아주 단단한 틀을 갖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 자료를 보고 개장 전 숫자를 훑고 회의를 하고 다시 법률 문서를 읽었지요. 처음엔 영어 문장들이 벽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말보다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표정과 억양으로 숨길 수가 많지만 숫자와 계약서는 적어도 숨기는 방식이 일정했으니까요. 서우는 그 일정함을 믿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와 식탁의 침묵을 읽던 사람이 이제는 만기와 담보, 지분 구조와 차원 가능성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이 훨씬 덜 모욕적이었거든요. 작은 거래 하나가 처음 성사된 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손목시계를 벗어놓고 그래프를 오래 보았어요. 선이 오르고 내리는 모양이 사람 맥박 같기도 했고 도시 야경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자기 눈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상처를 줬는지보다
어디가 취약한지를 먼저 찾는 눈. 누가 거짓말하는지보다 어느 구조가 먼저 무너질지를 먼저 보는 눈. 살아남는 데는 유용한 눈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용함이 따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년 사이 서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구조를 읽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부채 만기일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분율이 어디서 약해지는지, 겉으로 멀쩡한 회사가 실제로는 어느 틈에서 무너지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작은 펀드 운용사에 조언을 붙여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채권을 싸게 사들이는 일에 발을 들였어요. 누군가는 그걸 차갑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정하다고 했지만, 서우는 그 말들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사람의 온기보다 구조의 정확함이 더 믿을 만하다는 걸 배워버렸으니까요. 어느 겨울 새벽, 첫 번째 큰 딜이 끝난 뒤 그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치고 나자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도 어떤 확인에 가까웠어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 짜놓은 판 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건너왔구나.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초음파 사진을 서랍맨 안쪽에 밀어 넣던 자기 손을 떠올렸어요. 그 손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자 복수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되어가고 있음을 처음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 뉴스에서 안재변 회사 이름을 처음 다시 본 날, 서우는 모니터 밝기를 한 단계 낮췄어요. 기사들은 겉으로는 조심스러웠지만 숫자는 이미 조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었고, 만기가 겹쳐 있었고, 차원이 막히고 있었어요. 일반 독자에게는 어려운 기사였겠지만, 서우에겐 오히려 너무 쉬웠어요. 어디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지, 어느 벽에 금이 먼저 가는지 그는 이미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활자들이 오래전 자기 집 복도에 닫힌 문들처럼 보였어요. 바깥은 멀쩡한데 안쪽은 이미 틈이 벌어지고 있는 문들이요. 그는 바로 몇 군데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에 맞춰 회의가 이어졌고 해외 자금과 우호 세력, 법률 검토와 인수 창구가 하나씩 맞물렸어요. 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담보가 엮인 계열사 지분을 우회적으로 확보하고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투자 차량까지 설계했어요. 새벽 회의실 공기는 차가웠고 커피는 자꾸 식었어요. 그러나 서우 말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정면으로 갑시다. 채권부터 쥐고 숨은 지분은 마지막에 엽니다. 제 이름은 제일 나중에 드러나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록 그 사람은 더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침묵에 눌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침묵으로 구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매집은 소리나지 않게 진행됐어요. 세상에는 칼이 칼집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본이 자리를 옮기는 소리가 훨씬 더 조용하더군요. 서우는 드러내야 할 곳에서는 일부러 다른 이름을 내세웠고 숨겨야 할 곳에서는 더 깊게 숨겼어요. 법무법인 회의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지분 도표가 떠 있었고 그 선들이 서로 물리는 모양을 그는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계도를 보며 후계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제는 피보다 선과 숫자가 권력을 더 정확히 설명해 준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쪽에서는 안재변이 매부 누수를 의심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임원 몇이 교체되고 재무팀 문서 접근 권한이 줄고 오래 믿던 사람들까지 한 번씩 불려 들어간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러나 안재변은 끝내 서울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눈엔 아들은 한 번 밀어낸 뒤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쪽에 있었으니까요. 서우는 그 보고를 읽으며 병실 탁자 위 검은 장갑 한 켤레를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을 사람보다 변수로 봤던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변수 아닌 구조가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문서 맨 아래에 짧게 썼어요. 예정대로 진행. 한국으로 돌아온 날 공항 공기는 건조했어요.
익숙한 언어가 사방에서 들리는데도 서우는 그 속에 바로 섞이지 못했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로와 간판, 겨울빛이 얇게 눕는 회색 건물들이 모두 아는 풍경이었는데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듯했지요. 비서는 일정만 짧게 보고했어요. 이사회, 채권단 최종 확인, 법무 서명, 그리고 회장실. 서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어요. 오래전 복도 문 앞에 섰던 밤처럼요. 다만 이번에는 물러날 이유가 없었어요. 본사 건물 로비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지나치게 정돈된 꽃장식. 그러나 사람들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후계자를 보는 눈이었다면 그날은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는지를 가늠하는 눈이었지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준비해온 얼굴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회장실 앞 복도가 나타났을 때 서우는 잠깐 걸음을 늦췄어요. 그 복도 끝문은 예전 닫힌 방문과 닮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손잡이를 잡은 채 바로 문을 열었어요. 안재변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처음 보는 구도였어요. 늘 방 한가운데서 타인을 세워두던 사람이 그날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우는 문 안으로 걸어 들어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 몇 장과 안경,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안재변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끝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꾸짖음도 놀람도 아닌 목소리였어요. 자기 계산에서 빠져나간 변수 하나를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지요. 서우는 한동안 그 얼굴을 보았어요. 늘 정답을 먼저 가진 표정이었던 사람이 그날은 처음으로 답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안재변 손이 물컵 쪽으로 갔다가 아주 미세하게 멈췄어요. 서우는 그 짧은 멈춤을 보았어요. 아버지도 자기 몸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결정만 하셨죠. 안재변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방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안재변, 침묵이 상대를 눌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가 결정합니다. 문장은 차갑게 준비된 것이었는데 막상 입 밖에 나오자 이상할 만큼 마른 감촉이 남았어요. 오래 끓인 복수의 마지막 한 숟갈이 생각보다 너무 식어 있었거든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사람들은 서우에게 축하를 건넸어요. 악수하는 손들이 이어졌고 향후 일정과 언론 대응과 조직 개편 이야기가 차례로 올라왔지요. 그는 필요한 말만 짧게 했어요. 누군가는 그를 냉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드디어 회장 자리에 어울리는 얼굴을 가졌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어 사람들이 물러간 뒤 회장실은 이상하리만큼 넓었어요. 낮 동안 가득 차 있던 책상도 정리되고 나니 하나의 섬처럼 멀게 보였지요. 서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몸이 가죽에 닿는 순간 성취감보다 낯설미 먼저 왔어요. 창밖 서울 야경은 환했지만 그 많은 불빛 가운데 자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빛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손을 책상 위에 올려보았어요. 병실 침대 위에서 낯설었던 손, 문 손잡이에서 떼어냈던 손, 초음파 사진을 서랍 안쪽에 밀어 넣던 손, 채권 매집 서류 끝에 서명하던 손, 그 모든 손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가슴은 조금도 차오르지 않았어요. 되찾은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리였고 무너뜨린 것은 아버지 회사뿐 아니라 자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이기도 했으니까요. 문 밖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들어가시겠습니까? 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복도 문 앞에서 꼼짝 못하던 남자는 없고
다른 문을 열고 끝내 이 자리까지 걸어온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 얼굴은 가족을 되찾은 얼굴도 복수를 끝낸 얼굴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누구에게도 결정당하지 않겠다고 너무 늦게 배운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조금 있다 가죠. 그 말 뒤로 회장실은 텅 빈 채 오래 숨을 머금고 있는 방처럼 조용했어요.